안녕하세요. 자가격리 중이시라고요? 자가격리는 아니고 능동적 감시 중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무실 직원이 확진자가 나와서 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만 한 3, 4일 정도 조심해라 이런 권고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민주당 소식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네. 양 후보 간의 공방이 이제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 보시기에 유효타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경기도 도민들에게. 이거는 상당히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다른 후보들이 공격을 했는데, 네. 근데 거꾸로 이건 이재명 지사의 득점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일관성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책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건 정책적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슈의 주도성 측면에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찬성한다, 반대한다로 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주도권을 가져갔다? 이슈의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는 셈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광복절 이후에 어느 후보가 좀 이렇게 주도성 있는 이슈를 던지는가 좀 보자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이 후보가 이런 재난지원금 문제가 아닌 다른 정책적 이슈로 주도권을 확보했으면 판이 훨씬 더 재밌어졌을 텐데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이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이거는 두 가지의 효과를 볼 겁니다. 하나는 이슈의 주도성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의 주도성이 확보되는 그러한 이슈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어쨌든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펴기 때문에 차별화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리더십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를 추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리더십 측면에서도 저는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낙연 후보면 이 주제에 대한 비난을 일단 이 정도에서 멈추고 이슈의 전환을 꾀할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그리고 정세균 후보도 사실은 형평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는 측면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제 네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유효타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비판을 안 할 수는 없죠. 비판을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정부와 당청이 합의한 내용과 다른 영역의 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가 지적하는 내용은 타당한 지적인데 제 얘기는 그건 논리적으로 타당한 거고 정치적으로 유효하냐 아니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비판을 계속하는 것이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외에 공방 중에 이것은 득점으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이제 헛입만 쓰는 공방도 많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지원금 부분은 이제 득점으로 연결된다고 보신 거고 그 외에 득점으로 네. 연결될 만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플러스는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아직은.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쪽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 여쭤보자면 네네. 지금 이제 경선준비위원회가 토론회를 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있자 이제 이걸 정견 발표 형식으로 바꾼다고 했다가 토론회냐 정견 발표회냐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못합니다, 다. 예. 아, 둘 다 못한다? 아니, 1등 대권 후보가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토론회를 발표회로 하겠다고 발표를, 말하자면 이제 형식을 바꿀 때는, 이 토론회에 반발한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이게 실제로 이 문제는 경선준비위원회가 추진한 예비후보 토론회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성 시비 권한 밖의 문제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1등 예비후보가 참여하기가 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쳤어야 되는데 이 경선 준비가 추진한 예비후보 토론회 때문에 시작된 갈등이 대선 후보와 당대표 갈등으로 비화됐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왜 막후에서 조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볼썽사나운 갈등으로 비화되는지, 어쨌든 지금 봐서는 이준석 리스크, 윤석열 리스크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회의 반발이 진짜 훨씬 부담이 적은 정견 발표회로 바꾸긴 했지만 이것도 그럼 후보들하고 먼저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발표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발표를 미리 먼저 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윤석열 캠프에서는 참석 안 하는 것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합의하고 동의해준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토론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뭐 속마음은 유불리 때문이지만 지금 경선 준비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냐고 하는 반발이 명분이었기 때문에 경선 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일체 행사에 형식을 바꿨다고 해서 참여하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반대한 이유가 토론회였기 때문에 반대했다. 이렇게 낙인 찍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토론회를 발표회로 바꿨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참여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토론회와 정견 발표회 둘 다 무산되고 나면 이러면 이제 다른 후보들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예비 후보 하나 봐주느라고 다른 모든 후보들의 기회를 박탈했다거나 아니면 토론에 자신이 없으니까 안 나왔다 이렇게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계속 제가 그쪽 후보라면 당연히 그렇게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수습이 좀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 대표와 1등 대권 후보 사이의 갈등이면서 당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경선 관련된 일정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과정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다 양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 근데 예를 들면 이게 경선 후보 간의 갈등이면 당이 중심이 돼서 수습할 수 있는데 당과 1등 경선 후보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수습이 굉장히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사실 이게 당 대표와 대선 예비 후보 1, 2위를 다투는 후보와 그 갈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제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 20여 년간. 네. 굉장히 특히 당대표가 1등 당대권 후보하고 나눈 대화가 녹음되고 그것이 외부로 녹취록이 유출되었다. 이게 사실 이게 공당에서 있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녹음하고 녹취하는 건 서로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중에 객관적 증거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인데 이거 상당한 감정적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이게 녹취록 유출이라고 표현하고 또 한쪽에서는 녹취록 유출이 아니라 본인이 한 말을 나중에 이제 문건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긴 합니다만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뭐 다른 얘기예요. 어쨌든 통화 녹음이 있고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 자세히 말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사실 당 대표와 대권 후보 간의 대화라는 건 되게 은밀한 대화도 있고 또 되게 정무적 대화도 있는 건데 이런 내용이 유출되기 시작하면 이 감정적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속 터놓고 대화를 하기는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더 멀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더 멀어지죠. 네.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홍준표, 유승민 의원은 뭐 당연히 예견됐듯이 윤석열 예비 후보를 때리는데 이 토론회 관련해서 참석하냐 안 하냐 가지고. 근데 원희룡 지사는 네. 과거에 동지였던 이준석 대표를 때려요. 왜 그럴까요? 저는 다른 후보들의 행보는 이해가 가는데 네. 원희룡 후보의 행보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잘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왜냐면은 다 같은 편이었는데 유승민, 원희룡, 이준석, 예? 네. 예, 같은 그룹이었다가 지금 유난히 원희룡 지사가 튀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여쭤보기도 하겠습니다만 관전하는 분으로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정상적인 스탠스라고 보기 좀 어렵죠. 다만
대선 후보로서의 이익과 불리함을 판단할 때는 그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겠죠. 왜 그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신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혹시 이준석, 세간에서 의심하듯이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원희룡 지사는 그건 아니지 하고 나선 걸까요? 그 정도의 판단으로 그렇게 움직이실 분은 아닙니다. 훨씬 더 조금 더 복잡한 계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복잡한 계산이 뭔지는 모르겠고. 저도, 왜냐하면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원지사가 갑자기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주장의 편에 서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예. 네네네네. 자, 그럼 이거는 오늘 어떻게 됩니까? 안철수 대표가 뭔가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건 모르죠. 사전에 들어본 얘기가 없는데.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합당을 이어간다거나 아니면 독자 출마를 간다거나 둘 중에. 저는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과 협상이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을 계속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국면이죠. 독자적인 길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독자적인 길을 선언하고 당원 단계를 고쳐서 대선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11월 달에 국민의힘 주자가 결정되고 나면 그때 단일화하겠다는 그런 구상이겠죠? 완주도 들어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냥 완주를 선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절실하기 때문에 분열을 야기하는 쪽이 굉장히 치명상을 입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끝까지 완주한다는 말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어쨌든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추진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입당하겠다고 하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도 공당의 당수인데 제가 볼 때는 독자적인 길을 가다가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하는 길을 찾아보겠다는 수준에서 발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토론회가 이제 민주당 경선은 토론회가 본 경선은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펼쳐질 텐데 이제 특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 예비 후보가 토론회에 등장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지지율에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윤석열 예비 후보가 토론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마 9월 초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토론회가 실제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구도를 흔들 거라 보십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었던 그런 많은 실언 혹은 망언에 가까운 여러 가지 말실수들을 보면 그게 완전히 고쳐진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었네 이러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요. 이 사람 상당히 불안하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굉장히 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죠. 아마 지금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를 피하는 이유가 좀 준비를 해서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대통령 후보급 되는 분들의 토론회가 한 1개월 뭘 달달 외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저는 토론회가 거듭될수록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마지막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부터 좀 여쭤보겠는데요. 매표 정치라고 규정을 하셨던데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뭘까요? 네, 아마 저희 대변인단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코로나19는 이제 직업과 업종에 따라 고통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타격이 큰 계층에게 더 두텁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예. 그게 재난지원금의 취지에도 또 공정의 원칙에도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무차별 지급을 강행하는 것은 표를 노린 인기 영합적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재명 캠프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해서 좀 네네. 종합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네네.
일단 요번에 이 방안이 추경안이 이제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네네. 민주당 당론으로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바도 있지 않았습니까? 당론으로 물론 당론으로 정한 바가 있었고 논의가 된 바가 있었지만 예. 어쨌든 당정청이 82%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80%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 협의 과정에서 88%로 합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결정을 정부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취지는 네네. 뭐냐면 그러니까 88%로 정해지기 전 단계에서 민주당이 네네.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전국민 지급을 결정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88%로 지급이 됐던 것은 추경의 규모나 기획재정부의 입장 때문이었지 88%가 옳았기 때문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88%가 옳았던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게 봐야 됩니까? 당의 입장을 결정하는 나가는 과정에서 전체 모든 의원들이 전국민 100% 지급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당 지도부의 입장이 그렇게 결정됐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전에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광역단체든 기초단체가 추가로 지급한 사례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거는 문제를 삼지 않고 이거가 유독 문제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두 가지 문제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경선 시기이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 본격성 TV 토론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자체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의회의 승인 과정, 예산 심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장현주 경기도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 100% 지급에 대해서 도의회 심의나 의결과 관련돼서 아직 협의조차 진행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 분열을 주장하는 반민주적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사실 저희도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협의 회장하고도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일부 기초 단체장들이 먼저 제안을 했고 경기도가 이걸 받은 것으로 이제 과정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떤 밑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당정청과 그리고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 의회 예산 심의 절차를 밟는 게 더 합당한 절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황교익 씨 이제 사정 내정 문제인데요. 저 내정 철회를 주장을 하셨던데 황교익 씨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우선은 황교익 내정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출연한 적도 있고요. 또 아마 예전에 이제 형수 욕설을 두둔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친이재명 인사에 대한 보온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이 부적격 인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자리를 준 거다?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철회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각도를 좀 약간 돌려서 황교익 씨 개인의 어떤 사장으로서의 자질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사장으로서의 자질이 과연 맞는지 예전에 이제 응모 자격이 이제 좀 변했습니다. 경기도의 응모 자격 사장 응모 자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자라든가 공무원 4급 이상 또 이에 상당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민간 근무 경험 15년 이상,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2021년도에 이제 응모 자격에는 대외적 교섭 능력이 탁월하신 분, 이제 변화, 개혁, 지향의 사업 능력을 갖춘 분 등으로 상당히 대폭 완화했던 것들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미 이런 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응모 자격을 완화해 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살 수도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언제 바뀐 거예요, 그 자격이? 원래 응모 자격을 공모하면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응모 자격 변경 자체가 황교익 씨를 자리에 앉히기 위한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그런 측면,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난지원금 문제와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정 내정 문제 모든 걸 관통하는 것은 결국은 지사직이라고 하는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 전에도 공방이 됐던 건데 네네. 지사직을 사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저희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근데 문제는 법률적 요건과 지금 사퇴와는 그러니까 상당한 간극이 있는 건데 네네. 법률적 요건에 따르면 그 아직은 사퇴 시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제 12월 9일까지 이제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맞고요. 네. 다만 지금 예비 경선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TV 토론에 참여를 한다든가 경선 일정을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의 논란, 그리고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 논란 등의 충분히 휩싸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책임 정치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도지사직 사퇴라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위반 소지가 네네.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럼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행동 강령이고 또 공모 규정이기 때문에 그 특정인을 위해서 공모 규정 자체를 바꾼다는 건 오히려 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정이 아니라 네네. 12월 9일 그러니까 그까지만 사퇴하면 된다라는 그 법률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결국 경선 단계에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참여하면 뭐 강령 위반이나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재명 지사 개인에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됐고. 물론 그렇죠. 모든 도지사 후보에게 또 시장 후보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법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지금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법률을 넘은 초법적 주장 아닙니까? 꼭 그러지는 않고요. 저는 그 법률을 위반했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경선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경선 후보가 되신 분에게,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된 분들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또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저는 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 하나의 비교 사례가 5년 전에 이제 그 대선 후보 경선이 있을 때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경선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런 문제가 안 불거졌거든요. 그럼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규정의 문제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제 야당의 또 공격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원희룡 후보께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야당의 공세가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후보가 10월 10일에 결정되게 돼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낙연 후보가 이제 그 뭐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이재명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그때 그냥 그 사퇴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야당의 공세가 문제라면? 지금 현재 어떤 공세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규정 위반 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털고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이낙연 후보의 좀 지지율 추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골든 크로스가 온다라고 이제 그 캠프 쪽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아직 골든 크로스는 안 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캠프 안에서는? 일단 지금 본경선 TV 토론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말, 9월 초가 되면, 골든 크루스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말 9초쯤에, 왜냐면 그 전에는 7말 8초로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캠프에서. 그래요? 결국은 뭔가 이제 지지율이 상승은 됐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서는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지금 못 찾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TV 토론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는 선거인단 또 등록 과정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86만 명의 선거인단이 이제 모집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이제 투표권이 이제 행사되는 것, 주어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도, 이낙연의 상승세의, 어떤 요인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캠프로 가겠습니다. 선임 대변인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네, 자, 재난지원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매표 행위라고 규정을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반문하고 싶은데, 일단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재난지원금 이제 민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 이제 경제 선순환이라든가 국민에게 이제 유료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고려했는데, 1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역 화폐로 보편 지급을 하면서요, 선별 지급보다 매우 효과가 컸다라는 거,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예. 재난지원금은 이제 전도민 지급 결정이라는 것이 이재명 지사 이제 평소 소신이었고요. 책임 정치 또 책임 행정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이낙연 캠프의 수석 대변인 오영훈 의원은 자, 88% 지급하기로 당정청이 합의를 봤는데 그러면 이 정신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100% 지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여야 협의 과정하고 기획재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80%가 됐다가요. 최종에는 이제 88% 결정이 됐는데 이걸 두 가지 차원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큰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지사님이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는 저는 우리나라 이제 정치의 근본 사상이 민본주의거든요. 네. 이제 국민이 근본인데 민본의 세 가지를 보면 민생, 민의, 민권인데 민생을 볼 때 헐벗고 굶주리고 쉴 곳 없는 국민에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민생적인 차원이 있는 거고요. 또 국민의 뜻을 받든다라고 하는 민의의 차원, 또 국민의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민권적 차원에서 이제 하나 결정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방자치 본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도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데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긴급재난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의해서 완주형 또 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경남 양산, 거제, 제주 이런 지방자치단체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는 지방의 어떤 그 책임과 결정과 권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방자치 본질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요번이 5차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 그 5차까지 오는 동안에 네네. 그 경기도에서는 항상 그러면 중앙정부의 재난지원 말고 경기 전 도민을 상대로 한 지원금을 매번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까? 매번 지급했나요? 그건 아니죠. 1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 지급이 있고요. 또 2, 3차, 4차는 이제 선별 지급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정치는 결단이고 이제 판단인데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유행하고 우리나라 이제 경기가 이제 하강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 신호가 오고 있고 또 9월로 들어가면 이제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되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불경기가 되고 위기 국면으로 갔을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지금 그렇게 이제 전 도민들의 생활과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럼 왜 2, 3, 4차는 건너뛰고 5차 와서 다시 지급하느냐? 바로 어떤 경선인가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심을 살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이거든요.
예, 뭐 그런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거, 지금 뭐 앵커가 그런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상황 인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차에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데에서의 지역 화폐 보편 지급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거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정말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일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이번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 3, 4차 때는 상황이 지금보다 덜 심각했다는 지금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글쎄 그 동의될 수 있을까요? 그런 아니 그 과정상에 있는 문제이고요. 네. 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판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판단했을 때 이제 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이낙연 캠프에서 제기했던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경기도 예산 집행의 문제니까 경기도 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경기도 의회 의장은 전혀 상의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과정상에 보면은 31개 시군구 단체장하고요. 네. 도의회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서 협의 끝에 이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아무튼 그 의회를 거쳐가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 집행이 문제니까. 그 도의회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한 건데 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 보편적 지급이라고 하는 타당성이 분명한 것이고 도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제안도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31개 시군구 단체장들이 이제 그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이번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가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문제 황교익 씨 그 내정 문제인데요. 네네. 그 왜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을 한 걸까요? 지금 보면 이제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쭉 보면요. 예. 맛 칼럼니스트고 이 맛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근데 여기에는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실제 그동안의 어떤 활동 내용들을 보면은 소통 능력이 매우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여러 이제 뭐 CEO라고 할까요? 이제 그 기관장들 같은 경우에 리더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이제 관리형으로서 관료들 중심으로 해서 관광공사 사장이 좀 내정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큰 방향에 있어서 창조형이라든가 정책적 상상력이라든가 국민과의 어떤 소통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그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 내정에 대한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지금 규정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사장 응모 자격이란 게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이번 사장 응모 절차가 개시되기 직전에 지금 이걸 요건을 바꿔버렸다. 이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어떤 말씀이세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규정이 2018년도에 경기도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 기준이 과도하게 규정돼서 유능한 인재 채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후에 2019년 4월 29일 산하기관에 공공기관 인사규정 개정 검토 공문을 보내서 인사규정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 완화를 지난해 4월 29일 완료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 기준을 가지고 열린 채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황교익 씨를 대상으로 해서 인사 규정을 개정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 그 팩트가 틀린 팩트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이미 지난해 이미 완료가 있었다. 규정 그러니까 자체가 이 황교익 씨를 대상으로 해서 규정을 바꿨다라고 하는 주장은 지금 완전 팩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기했던 문제는 황교익 씨가 형수 욕설을 두둔하는 거를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를 계속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훈 차원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아니 모든 인사에 있어서요. 전문성이라든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합리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일 때 그 자리를 가는 것이지 한 개인적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관장이 됐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도지사라든가 큰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적 타당성,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직원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예.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인사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타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거 과정에서 그러한 인사 기준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볼 때는 네거티브 공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책 공세를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내정철의 여지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과정에서 볼 때 규정상을 봤을 때 제가 지금 규정을 말씀드렸고요. 예. 또 인사추천위원회 서류 심사를 거쳐서 황 내정자를 포함해서 3명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추천위원회에서의 과정들과 다 모든 것을 절차적 과정을 밟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하면 합리적 타당성이 있고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고 지금 제기한 것처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창조성과 정책적 능력 그리고 대중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네. 만약에 민주당 이제 대선 후보가 10월 10일에 결정이 되죠. 네네. 만약에 이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그럼 혹시 그 순간에 지사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12월 9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그 10월 10일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질문이 좀 할 수는 있는데 예. 도지사라고 하는 엄중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2018년도에 국민의 참여 속에서 대표를 뽑고 그 책임을 다라고 하는 지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사퇴를 전제로 질문하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언급을 할게요. 예. 12월 9일 날 우리 공직선거법 기준에 의해서 90일 전 사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엄격한 기준이 있는 거고 예. 또 기준이 적용됐을 경우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조금 전에 이낙연 캠프 쪽에서 네네네. 후보 간의 그 비판도 있지만 야당의 공세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길래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네. 여지는 별로 없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지사님께서는 도지사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것이 도민들과 약속이고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지사직을 수행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제 법률 규정대로 가면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정리라면?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캠프 선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주말에 난데없이 녹취록 유출 논란이 있었어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이 당대표 탄핵으로 해석될 수 있을 만한 언급을 하면서 분위기가 냉랭해지자 그걸 풀어보자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건데 그게 어찌된 일인지 녹취록이란 이름으로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어요. 통화 내용이. 예.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그게 이제 사실관계가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전화에 녹음된 내용을 녹취로 풀어서 기자들한테 돌렸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예. 이제 이 대표 측에서는 최종적으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 녹음 파일이 유출되지 않았다. 녹음 기능이 있었던 건 맞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자동 녹음 기능. 예, 자동 녹음이 됐지만 그 녹음 파일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이 대표 측에서 작성된 녹취록도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더라고요. 그럼 지금 돌고 있는 그 녹취록이라고 하는 거는 실무자들이 녹음 파일 듣고 찍은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구두로 말한 걸 정리했다는 건가요? 뭐 기자들 사이에서 정리된 게 돌고 있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정리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기자들이라는 건가요? 실무자라는 건가요? 지금 이 대표 측에서는 기자들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상규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령 가지고 싸움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 후보 측에서는 이 대표가 유출했다고 지금 전제를 깔고 이 대표를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돌고 있는 내용을 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용이. 아주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유령 가지고 우리 당 내부에서 이렇게 심각한 싸움을 벌이는 건 서로 자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녹취록 돌아다니는 것에 있어서 이 대표는 본인이 유출한 게 아니니까 빨리 이거 진상규명을 해서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만 확인이 되면 이 대표 측이 아니라 다른 데서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건 정말 허무개그로 끝날 사안이에요. 이거 결국 그럼 진상규명을 하고 좀 털고 가야 된다고 보세요?
서로 오해가 깊으니까 이 돌아다니고 있는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이 대표 측도 떳떳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 바깥 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떳떳하다는 입장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진상규명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하고 털고 가자. 그래서 이 대표 측이 가장 절박하다. 이 녹취록이 누가 작성했고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만 파악이 되면 이 사건은 서로 좀 겸연시자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팩트 관계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제3자들이 끼어들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당내 분란이 심각한 것처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 제3자들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윤석열 캠프에서 반대하는 그 경선 토론회 그거 결국 정책 발표회 쪽으로 가닥 잡은 건가요? 후보님들 다 동의하신 건가요? 그거는 아직 최고위원회를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후보 등록하기 전에도 후보들이 다 합의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 정견 발표회 정도면 저는 윤석열 후보 측도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대표 측에게도 어쨌든 제1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율로 보면 먼저 먼 일을 실행하기 전에 윤 후보 측하고 사전 조율을 하고 이렇게 좀 정돈된 형태로 좀 당을 가져가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지금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친하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한 방에 훅 갈. 그러니까 좀 제가 했어요. 역사의 죄인 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대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당내 당권 다툼하는 식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서로 이 대표 측이나 윤석열 후보 측이나 서로 좀 한발 좀 물러서서 자제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하태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